코로나19로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왔다.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사회를 권하고 기업들은 잠시 가동을 멈췄는데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 침투에 사람들의 공포 심리는 최대치다. 과연 코로나19가 확산된 지금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다. 네, 삼성전자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 증시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악재, 바로 코로나19인데요. 우리가 봐야 될 점 무엇이 있는지, 또 경제 상황은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 코로나19가 참 문제인데 네.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실제로 네. 살면서 처음이잖아요. 네. 기존의 바이러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근래 들어 경험했던 그 바이러스들 너무나 이제 상식화되었던 이야기들인데요. 사스 사태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 그때와는 뭐 차원이 다른 수준의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라고 볼 수 있고요. 팬데믹이 선언됐다는 측면에서도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경제적 충격, 그 사회적 격리의 확산 정도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봐도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격리가 크게 확산되면서 내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한으로 또 무급휴직 또 무급휴가 그리고 희망퇴직으로 연결되고 실업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2020년 3월 정도에는 그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4월 중에는 고용 동향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표가 이제 또 발표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고용의 충격이 여실히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4월쯤에는 그런 여러 실질적인 그 실물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더 큰 또 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염려들,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이 감염병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어디에 해당되냐면요. 하나의 산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한 네.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경제에 다 영향 미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항공산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사태니까요. 네. 그럼 그 항공산업의 영향이 그 산업의 영향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렇죠. 항공산업의 예약자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카드 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카드 산업은 그 취소된 금액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이제 크게 늘어나는 거고요. 항공산업의 여건이 괜찮다면 항공산업이 견실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겠지만 카드 산업, 항공산업 자체가 부실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또 카드 산업과 같은 그런 다른 산업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대표적인 예가 글로벌 밸류체인입니다. 네. 우리 2월 초까지만 해도 가장 우려됐던 것이 중국발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였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주요 제품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이었고 중국의 가동률이 멈추고 조업이 중단되고 그러면서 실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럽 지역으로 또 미 대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또다시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국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생산 기지도 네. 미국의 이제 알라바마주와 조지아 이런 두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럼 두 지역의 생산이 왜 중요하냐면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코에 현대차 공장이 있고 슬로바키아에 기아차 공장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현대차 공장에서 체코에 있는 공장에서의 제품과 또 슬로바키아에서의 생산되는 그 부품을 조합해서 또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그 사이클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두 국가 간의 물류가 봉쇄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완성차를 생산하는데 제한이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이런 이야기는 공급에 있어서의 붕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도 줄고 생산도 줄고 소비도 같이 줄고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를 위협시킨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일부 산업에 국한되는 영향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친 전 세계적인 지역에 걸친 그런 경제적인 파급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포지수가 급등하는 그 배경 요인으로 물론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네. 부실채권까지 연달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네. 4월 회사채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는데 네네. 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제 4월 회사채 만기 그 규모가 이미 4월 만기 회사채 규모 6조 5,475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결국 이제 부실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탄탄한 기업들, AA 등급 정도 되는 탄탄한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도 충분한 자금을 형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한계 기업들이 결국에는 자산 매각이라든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긴급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서 이 금융안정 자금을 이제 마련하고 네. 뭐 거의 50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확대하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도산 위협을 최대한 막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발휘돼서 그나마 타격이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이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 소위 말하는 이 한계 기업들을 무작정 계속 지원을 통해서만 끌고 나가기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위기를 개인들은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기업들은 어떻게 버티면서 이겨야 될까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나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소상공인들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방송과 같은 이런 방송에서 네. 제시되는 여러 내용들, 그래서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펼치고 그러면 긴급 자금이라든가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대응책들이 마련되는데 그런 자금을 어떻게 대출이라든가 네. 아니면 말 그대로의 직접 지원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고민하면서 그런 대응책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 정부 지원책을 활용해 나가면서 내수 침체 자체를 우리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책들을 좀 모니터링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네. 혹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 보완해야 될 게 있다고 네, 생각하시는지요?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네. 보완해야 될 정책이라면 글로벌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의 공조 체제를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각국이 정말 최대한의 어떤 재정 정책을 동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적극적인 대응책들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G7 혹은 G20 국가들의 그런 정책 기조에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제발 몇 개 기업들이 도산하는 과정까지 연출되지 않도록 몇 개 대기업들이 도산하면 그 대기업들과 밸류체인 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도산으로 연결되고 그게 지역경제 위축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제 위기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그런 적극적인 글로벌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간 자료를 보면요. 네. 김광석 교수님께서 제시한 더블딥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가 세 가지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 제시한 것 같은데 예. 시나리오의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1인가요? 3인가요?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네. 3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1과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고 4월에는 완화된다라고 보는 시나리오인데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그럴 경우라면 2019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미 장기전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시나리오처럼 상반기 중에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상반기를 넘어서서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수 있겠다.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 0.9%라는 한국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당시에 성장률이 0.8%였거든요. 네. 거의 그 수준에 다다른다라고 봤을 때 말 그대로 경제 위기 수준에 어떻게 보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위기 수준에는 그만큼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긴박하게 적시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